1960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섰는데 바로 다음 해인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군대가 정치적인 변을 일으킨 거야.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5월 16일에. 그러니까 장면 내각이 1년이 못 간 거야. 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누구야? 그 후에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었어. 박정희 소장. 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어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죠.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다는 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지금은 우리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사실 군인들이 이전에 권력을 잡은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고 누가 정권을 잡든 군인이 정권을 잡든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 좀 사는 것만 편하게 해줘라 이런 생각을 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얘네들이 또 국민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 박정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시급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공산주의 세력들이 드글드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 다음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드냐. 나는 경제를 바로 세울 것이다. 경제 재건. 이 두 가지를 딱 내 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군사정변 일으킨 거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러면은 정부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한번 바꿔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때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져가지고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반공과 경제 재건을 실시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새로 국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일종의 국회의 역할을 하던 단체가 뭐냐면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가 드디어 헌법을 개정해요. 내용의 핵심은 뭐겠어? 내각 책임제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원상복귀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바꾼다. 이 대통령 중심제가 되고 나서 당연히 대통령 누가 당선됐겠어? 박정희. 이게 1963년이야. 그래서 박정희는 1961년에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이 된 건 1963년부터였다라는 거. 자,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60년대부터 70년대가 끝날 때까지 거의 20여 년 가까이 이어져.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활동,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활동, 요걸 나눠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먼저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핵심 내용 3가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박정희 정부가 뭘 내걸었다 그랬어? 공산주의 반대, 반공.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경제 재건. 요거 내세웠다 그랬잖아요. 경제를 이제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 우리나라는 완전 알거지 상태였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 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돼.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2가지를 해요. 사실 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지. 첫 번째가 뭐냐? 관계가 끊어졌던 일본과 다시 회담을 해서 조약을 체결해서 한일 협정을 체결해서 다시 일본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 모진 순환과 고초를 당하고 했던 게 언제 끝났어? 1945년에 끝났잖아.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 일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상태야. 한일협정을 체결해서 일본하고 다시 교류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의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어. 시위도 연이어서 일어나. 이 모든 걸 그냥 힘으로 다 억누르고 한일협정을 체결했죠. 왜? 한일협정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일본이 위로금 주고 그랬거든. 이게 1965년의 일이고 다음.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하나 박정희 정부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이 베트남도 꼭 우리 한반도처럼 공산주의 세력하고 자유주의 세력이 나뉘어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이 베트남의 자유주의 세력을 이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요청을 받고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국군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합니다. 이게 1964년에 결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65년부터 파병하기 시작해서 1970년대 중반에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의 10년 국군을 계속 한 2만 명인가를 보냈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자, 베트남에 국군 파병하면 걔네들이 전쟁 나면 월급 받아요. 월급 받아서 국내로 쏘지. 송금하지. 그 다음에 베트남 자유주의 세력이 되게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좋아져서 교류가 많아지면 우리나라 물품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당시에 무슨 조건을 내걸었냐면 니네들이 베트남 전쟁을 좀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니네 나라 군대를 좀 현대화시켜주겠다. 무기 같은 거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한 거야. 이걸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60년대에 했던 또 하나의 시도, 욕심이 무엇이 있느냐? 이승만이랑 마찬가지야. 장기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들어설 때 헌법 개정했다 그랬잖아. 이 헌법에도 대통령은 2번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63년에 한 번 당선되고 67년에 한 번 당선되고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1971년이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2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물러나기 싫은 거지. 그래서 1969년에 뭘 하느냐? 이른바 삼선개헌이라는 걸 합니다. 대통령 3번까지 할 수 있게 헌법을 고쳤다라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그렇지? 잡으면 잡을수록 더 잡고 싶고 오래 잡고 싶고 이런 사람의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게 권력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박정희 정부도 이러한 개헌을 했었다. 자, 이렇게 해서 60년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70년대가 와요.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70년대 하면은 정말 가장 암울했던 시대, 바로 유신체제의 시대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유신체제가 왜 등장하느냐? 박정희 정부의 어떤 지지도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왜 떨어지냐면 첫 번째, 국회에서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릿수, 의석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다음, 박정희 정부가 가장 내세웠던 게 뭐야? 경제 재건하고 반공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인 중국하고 자유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이요. 원수처럼 지내다가 잘 지내자 수교를 하는 거야.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 야, 이거 뭔가 화해하는 분위기로 가잖아. 반공 이념 약화되죠. 그리고 60년대 경제 잘 발달하다가 60년대 말이 되면서 뭔가 경제도 다시 불안해지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박정희 정부가 나 다음에 당선 안 될 것 같아.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돼.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하면서 10월 달에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원래 유신이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뜻이에요. 새롭게 개혁하다, 바꾸다라는 뜻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되게 나쁘게 악용을 한 거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분위기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안 좋으니 내가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가겠다. 이때부터 개혁이 시작된다.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자, 새로운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해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유신헌법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유신헌법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주고 박정희가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요게 핵심이에요. 첫째, 대통령은 다시 간선제로 뽑는다. 간선제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더 이상 뽑지 않겠다라는 거야. 간접선거로 뽑겠다라는 거야. 당시에 박정희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대통령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바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유신헌법은. 예를 들어서 어떤 권한들이 있느냐?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은 국회를 그냥 해산시켜버릴 수도 있어. 국가 질서를 위해서는 모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대통령 이꼴 왕이나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은 게 유신헌법이었어요. 당시에 우리의 그러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70년대에는 끊임없이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투쟁이 일어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반대투쟁이 무엇이냐? 1976년에 있었던 3.1 민주구국선언. 이건 뭐냐면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뭐 종교계 지도자, 아니면 글 쓰는 사람, 아니면 교수, 아니면 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도탄에 빠진 상황이고 민주주의가 땅으로 떨어졌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 이런 것들이 70년대에 일어났었다. 자, 유신체제의 암울한 시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박정희 정부 70년대가 끝나가던 그해 1979년에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됐느냐? 유신체제가 붕괴된 건 바로 1979년에 있었던 11.6 사태 때문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믿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11.6 사태라고 하고 이 사건으로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는 붕괴가 된 거야.